마라도나 시대 이후 우승하지 못했던 이탈리아 세리에A 무대 나폴리가 역사적인 우승을 앞두고 있는데요. 단지 우승이 임박했다라는 성과뿐 아니라 화끈한 공격 축구, 게다가 파격적인 또 화려한 전술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대표 수비수인 김민재 선수가 있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이 나폴리의 역사적인 그 축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살펴보고요. 또 이적 시장, 이탈리아 내에서 또 가장 또 유명한 인물이죠.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최신 영상을 통해서 김민재 선수를 언급했는데 이적설 상황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폴리의 1위 질주 경쟁팀, 추격팀인 인테르가 혼자 또 미끄러지면서 더 쉬워지고 있어요. 예, 그 나폴리가 엠폴리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요. 그러면서 일단 뭐 나폴리가 원정 5연승을 달렸거든요. 세리에A에서요. 예. 이게 그 세리에A 역사상 그 원정 5연승을 기록한 팀이 유벤투스하고 인테르밖에 없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나폴리가 세 번째 팀이 된 거고요. 그것도 심지어 한 명이 퇴장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적 열세 속에서도 이뤄낸 성과죠. 예. 반면에 이제 그 인테르는 볼로냐 원정에서 0대1로 패하면서 1위와 2위의 승점차가 18점까지 벌어졌는데요. 일단 이게 왼쪽 도표가요. 23라운드 기준 기록이었던 거였어요. 그때까지 이제 그 2위와의 승점차가 15점이었거든요. 예. 이것만 하더라도 23라운드 기준 역대 최다 승점차였어요. 2위와의 승점차가. 그 전까지는 인테르가 2006-07 시즌 당시 23라운드까지 2위 로마의 승점 14점 앞섰던 거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또 승리하고 인테르는 패하면서 승점 18점까지 벌어졌는데 당연히 이 역시 그러면은 2위와의 승점 차가 최다인 거인데다가 예. 또 이제 심지어 유벤투스가 이제 승점 102점으로 세리에A 역대 최다 승점을 올렸던 2013-14 시즌 당시에 24라운드까지 승점 63점이었거든요. 예. 근데 나폴리는 65점입니다. 예, 더 이상의 그 이상의 성점을 얻고 있으니까 자녀 시즌 결과에 따라서 이탈리아 세리에A 최다 승점 우승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런 그 원정 연승까지 포함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 역대 챔피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챔피언 뭐 이런 좀 수식어가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이탈리아 현지 언론들에서 계속 그것과 관련한 토론들이 있어요. 나폴리 역대 최고의 팀인가 그리고 또 이제 세리에A 역대 최고의 팀인가 얘기들이 그래서 뭐 그 이탈리아 풋볼 TV라는 곳에서 이번 팟캐스트 주제가 그거예요. 나폴리가 역대 최고의 세리에A 팀인가. 예, 지금 보시면 득점은 당시 유벤투스가 한 골을 더 넣긴 했는데 실점은 무려 4골이 더 적다. 그러니까 물론 공격도 좋긴 한데 수비적인 면에서 특히 이탈리아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수비 축구라는 수비의 본산이라는 얘기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최고다. 그리고 그 중심에 주전 수비수가 우리 김민재 선수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골득실 역시도 최다에 도전하고 있는 건 거죠. 예,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최근에 많은 언론들이 인용하고 있는 미국의 예측 전문 사이트 스포츠만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각계의 다양한 부분들을 이제 데이터를 통해 예측하는 538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전 이 정도 확률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폴리의 세리에A 우승 확률이 99%다. 이건 거의 시즌 막판에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미 그 많은 이탈리아 이제 베팅 업체들 있잖아요. 거기서 그 미리 나폴리 우승에 베팅을 한 사람들한테 지금 이제 배당금을 그가 퍼센티지를 조금 줄여서 그래서 수익금을 조금 줄여서 배당금을 가져갈 수 있게 했어요. 원하는 사람들은 지금 가져가라. 네, 그러면서 이제 어차피 나폴리가 우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걸 수 있나요? 지금은 걸 수 없죠. 이런 경우 막아요. 막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냥 전 재산 박아도 아무리 수익이 작아도 은행 이자보다 나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아예 막을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요. 원래 이 정도 되면 막아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나폴리가 우승을 해버리면은 배당금 자체가 너무 원래 나폴리가 우승 후보가 아니었잖아요. 시즌 시작하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당금이 너무 높으니까.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다 타격하게 생기면은 자기네들 손해가 크니까 야 지금 미리 받아갈 사람 받아가. 대신 80%만 받아가.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끝까지 기다려서 100%를 받아가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을까.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건 농담이고 저희는 이제 국내법상 공식적인 토토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어찌됐거나 지금 다른 팀들의 우승 확률은 그러니까 1%, 0%예요. 그러니까 99%면 누군가가 1%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머지 팀들은 1% 미만이다. 다 조금씩 거의 뭐랄까 나폴리의 뭐 천재지변과 같은 일이 생겨야 우승이 무산될 수 있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냥 챔피언스리그 진출권만 있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나폴리의 챔피언스리그 진출권도 99% 나와 있거든요. 이게 예. 왜냐면은 그냥 99점 소수점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저런 거고 100%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예. 100%라는 건 존재할 수 없잖아요. 아니 100% 존재하죠. 그러니까 현재 찬스점. 경우의 수가 남아있는 현 예. 시점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나폴리는 챔스 진출은 당연히 가는 거고 우승도 확정적이다. 참고로 나폴리가 자력으로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14경기 남았잖아요. 승점 19점. 예. 뭐 그럼 경기당 1점 한 조금 넘게만 따면 됩니다. 네, 아마 또 역대 가장 빠른 우승도 가능할 수 있는 네. 상황인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다른 유럽 이제 5대 리그의 상황을 보면은 나폴리만 99%가 나왔고 나머지 팀들은 뭐 압도적인 팀이 있어도 90%를 넘는 팀이 없어요. 네, 일단 뭐 아스날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확률이 53% 그리고 맨시티가 44%인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라리가 같은 경우 바르셀로나의 우승 확률이 77%, 레알 마드리드가 22%, 그리고 또 이제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 바이에른이 78%, 그리고 도르트문트가 14%. 그리고 그 독보적인 1위라고 항상 얘기를 들어왔던 파리 생제르맹조차도 리그왕 우승 확률이 88%입니다. 예, 뭐 파리 같은 경우 매우 유력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확실하게 특히 리그의 경쟁 규모를 봤을 때는 나폴리가 세리에A에서 그 정도 확률이 나온 건 정말 대단한 부분인데요. 네, 거기다가 이제 그 나폴리가 승점 65점을 올리면서 지금 현재 유럽 5대 리그 최다 승점인 거거든요. 이게 23라운드 기준이었을 때도 최다 승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가 알메리아한테 패하면서 59점에 그쳤고요. 파리 생제르맹이 마르세유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승점 60점으로 이제 바르셀로나 제치고 2위로 올라선 상태인 거죠. 네. 다만 파리 생제르맹은 나폴리보다도 한 경기 더 치렀다. 25라운드까지 치렀다는 거죠. 유럽 5대 리그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팀이 나폴리인데요. 이 골득 실차 대단한 것 같아요. 골은 많이 넣고 또 적게 내줬고. 네. 그러면서 이제 골득 실차가 23라운드 기준 플러스 41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엠플리한테 2대0으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43인데 계속 23라운드까지는 단독 1위였는데 바이에른이 우니온한테 3대0으로 승리하면서 예. 동률 공동 1위가 됐습니다. 그래도 네. 여전히 최다 골득실인 거죠. 예. 나폴리가. 거기다가 스팔레티 볼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뭐 슈팅도 현재 세리에A 1위, 그리고 또 이제 유효 슈팅도 1위,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도 1위, 점유율도 1위, 그리고 10번 이상의 공격 시퀀스 가져간 횟수도 1위, 그리고 빌드업 공격도 1위, 빌드업 골도 1위, 그리고 하이턴오버스 그 상대 그 위험 지역에서 가로채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것도 1위. 결국에는 현재 나폴리가 유럽 전역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화끈한 팀이다라는 것을 기록이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적어도 세리아에서는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완전히. 그런데 이게 세리아 수준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떨어진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반박하는 증거가 바로 챔피언스리그에서의 활약입니다. 네. 그것도 챔피언스리그 조가 쉬었던 조가 아니었거든요. 예. 리버풀, 아약스가 같이 있었던 조였어요. 그 조에서 20골을 넣으면서 조별리그 최다골, 2위가 이제 바이에른 18골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득점자 예. 숫자도 나폴리가 11명으로 독보적인 1위였습니다. 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뭐 이렇게 잘 나가는 팀들, 골 많이 넣는 팀들은 골을 굉장히 잘 넣는 한 명의 독보적인 스타가 있는 경우들, 뭐 과거 레알 마드리드의 호날두나 뭐 바르셀로나의 메시 같은 경우들이 있었는데 나폴리는 골고루 넣는다. 즉 네. 물론 오시멘이라는 득점자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팀 플레이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나눠 먹으면은 예. 이게 위기 상황 때 골을 넣기가 조금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빡빡한 경기에서는 확실한 득점원이 있어줘야 되는데 나폴리는 그것까지 있어요. 예. 바로 오시멘과 흐비차 다이나믹 듀오인 건데요. 이 두 선수가 이번에도 이제 엠폴리전에서 오시멘이 골을 넣었죠. 그러면서 그 29골을 기록 중에 있는 건데요. 둘이 이제 29골을 넣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그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듀오가 홀란과 포든이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각각 한 골씩을 넣으면서 35골을 넣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음바페가 마르세유전에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음바페, 네이마르가 30골을 넣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많은 골을 넣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여기 케인, 손흥민이 있는 게 조금 재밌는데요. 예. 케인이 대부분 넣었는데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오시멘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또 골을 넣으면서 8경기 연속 골을 넣고 예. 있습니다. 그것도 8경기에서 10골을 넣고 있는 거고요. 이게 그 2019-20 시즌 호날두 이후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죠. 예, 오시멘의 득점 페이스, 뭐 득점왕을 뭐 예약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흡이차도 공식 대회 12골 13도움을 올리면서 유럽 5대 리그 선수들 중에서 4번째로 텐텐을 기록한 선수 등극한 거죠. 그리고 이 텐텐을 기록한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어리다. 그렇죠. 예. 22살밖에 안 된 정말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선수인데요. 근데 흥미로운 게 이 뭐 공격수들 얘기 드렸지만 나폴리 전술, 특히 이제 킥오프 할 때 요즘 보면은 이제 하프라인에 다 서서 한 번에 우다다 들어가는 플레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스팔레티 감독이 뭐 처음 시도한 건 아니지만 스팔레티 감독이 좀 잘 쓰는 전술이죠.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원래 처음 쓴 거는 지네덱 제만이라고 과거 이제 로마 감독도 하고 했던 분이 있었는데요. 체코 감독인데요. 예. 그분이 이제 그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이제 로마 감독을 하면서 208 전술을 처음 썼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분은 그냥 공격 앞으로만 하는 감독으로 조금 유명했었는데 스팔레티 감독이 바로 이제 그 제만의 뒤를 이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로마 감독을 맡았었잖아요. 그때 이제 토티를 제로톱으로 기용하는 사실 가짜 고면 전술이 예전에 있었지만 좀 성공적인 또 구현을 해냈던 그 전술가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제만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으면서 그런 축구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공격이라는 게 잘 되려면은 수비가 뒷받침을 해줘야지 공격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마음껏 그러면은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건데 뒤에 확실한 2명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208 전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바로 김민재 선수의 지분이 굉장히 크다. 네, 그렇죠. 김민재와 라흐만이 딱 2명 제외하고 8명을 그냥 하프라인 위에다가 올려놓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엠폴리와의 경기 후반전 시작할 때의 전형이었는데요. 네. 김민재 선수와 라흐마니가 호흡도 좋고 또 커버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왼쪽이 이제 김민재 선수의 히트맵이고 오른쪽이 이제 라흐마니의 히트맵인데 라흐마니도 상당히 커버를 많이 하죠. 하지만은 김민재 선수의 커버 범위가 더 넓죠. 예, 사실 라흐마니는 자기 지역만 좀 지키는 편이고 김민재 선수는 라흐마니 지역까지 가서 함께 해주고 전진해주고 뭐 문전에서도 더 많이 커버해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김민재 선수의 짝이 라흐마니인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물론 박스 안은 조금 더 라흐마니가 많이 커버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거는 김민재 선수가 나가서 수비를 하는 유형이다 보니까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해외 반응을 보면 김민재 선수와 라흐마니 주 조합 중에 김민재 선수가 수비의 에이스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한국 팬들이, 한국 카툰리스트들이 그린 게 아니에요. 네. 이제 아마 한국의 군복을 좀 상징하면서 메렛 골키퍼가 지금 출점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골키퍼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김민재 선수가 다 막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림이고요. 또 다른 만화는 이제 흡이차, 오시멘, 이제 김민재 선수 3명만 딱 나폴리의 대표 얼굴을 내세우고 승점을 약간 좀 이제 삥 뜯는 그런 그 만화를 그린 거예요. 뭐 근데 이제 메렛도 잘하고 있고요. 저건 그러니까 메렛이 할 일이 없을 정도로 미리 막아버린다 앞에서 이런 그렇죠. 의미죠. 그러니까 메렛도 잘해주고 있긴 한데 사실 경기 보면은 김민재 선수가 정말로 사전에 차단해주니까 메렛이 편안하게 경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인 플레이를 메렛 골키퍼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고 있고 저희가 또 스팔레티 감독이 김민재 선수를 칭찬하는 얘기도 많이 소개해드렸었는데 엠폴리와의 경기 전반전 도중에 스팔레티 감독이 김민재 선수에게 약간 호통을 치고 좀 화를 내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네, 그럼 뭐 32분경에 나왔던 장면이었는데요. 후이가 이제 백패스 줬었거든요. 이 백패스 자체가 조금 안 좋게 왔어요. 너무 길게 갔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그걸 빠르게 쫓아가가지고 이제 받아내고서는 골키퍼한테 백패스를 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스팔레티 감독이 왜 반대편으로 안 주고 백패스 줬냐 이러면서 이제 불만을 토로했던 장면인 거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이 장면을 보니까 김민재 선수는 이제 등지고 있으니까 스팔레티 감독이 동작을 못 봤는데 스팔레티 감독은 이미 김민재 선수가 공을 따라가서 잡는 순간에 손짓을 저쪽으로 하더라고요. 저기 바로 라흐마니한테 줘라. 그러니까 백패스 하지 말고 반대 전환해서 빠르게 공격으로 이어가라라는 거였는데 당연히 김민재 선수가 이제 등 돌리고 있으니까 못 볼 수도 있고 또 경기장에서 관중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소리도 안 소리를 들리죠. 질러서 못 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백패스를 하고 나서 진짜 크게 소리 질렀나 봐요. 갑자기 김민재 선수가 돌아봐요. 감독을. 왜냐면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아니 왜 그러냐. 이거 뭐 대단한 거라고. 근데 이거 자체가 스팔레티 감독이 얼마나 이제 센터백들에게 이 빌드업과 전진 패스를 강조하는지를 좀 보여준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스팔레티 감독이 처음 김민재 선수가 초반에 왔었을 때 그때 굉장히 잘했을 때도 빌드업적인 부분에서는 더 발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긴 한데요. 근데 사실 지표를 놓고 보면은 김민재가 라흐마니보다 더 패스 관련 지표가 좋아요. 물론 뭐 패스 성공률 자체는 라흐마니가 조금 더 높거든요. 김민재가 90.3% 그리고 이제 라흐마니가 91.1%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전진 패스 비율이 김민재 선수가 37.5%고요. 라흐만이 30.9%입니다. 꽤 큰 차이예요. 거의 7% 정도라고 봤을 때 김민재 선수가 좀 더 전진 패스, 도전적인 패스를 많이 하니까 당연히 성공률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다. 그리고 백 패스는 김민재 선수가 3.8%, 라흐마니가 5.0%. 예, 그리고 크로스도 김민재가 3회, 라흐마니 1회. 그리고 성공 김민재 한 번 했고, 예, 그리고 찬스 메이킹도 김민재 9회, 라흐마니 8회. 그래서 도움 하나씩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아니 김민재 빌드업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스팔리티 감독이 빌드업 약하다라고 해서 이해가 안 간다라고 했었는데 나중 보니까 프랑크푸르트전 보고 막 이러니까 더 발전한 거 보면서 그 포텐을 보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도 호통을 친 게 김민재니까 호통을 친 게 아닌가. 더 잘할 수 있는 선수여서 그리고 더 발전시키고 싶으니까. 2대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아마 주앙제스라던가 아니면 웨스티고르가 그랬으면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호통 안 쳤고 그냥 백패스해 안전하게 해 이 새끼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김민재 선수니까 기대치가 높으니까 더 해서 너가 더 올라서야지. 여기서 더 틀을 깨야지. 세계 최고의 선수가 돼야지. 약간 요런 정도의 지금 주문이다.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가 저희가 이제 여러 번 소개해드리면서 유일한 좀 아쉬운 점이 득점력이다. 왜냐면 센터백들이 또 꽤나 헤딩골을 많이 넣는 선수들이 많고 또 김민재 선수가 존경하는 선수로 라모스를 꼽았잖아요. 라모스는 거의 뭐 수비수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넣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뭐 74골을 넣었는데 이 김민재 선수가 엠폴리와의 경기에 3호 골을 넣을 뻔했는데 이 헤더 슈팅 사실 어깨 슈팅이었어요. 맞고 크로스바 때리고 아쉽게도 안 들어갔는데 그래도 나폴리 와서는 득점 기록도 좋고 득점에 근접한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이 골 1도움을 현재 기록 중에 있는데요. 이게 그 단일 시즌 최다골 타이거든요. 그 전북 시절에 2골 넣었던 적이 있고 전북 전체로 커리어 전체로 놓고 봐도 60경기 3골 1도움을 기록 중에 있는 거고요. 그 페네르바체에서 지난 시즌에 통으로 1골 기록했었고요. 근데 올 시즌엔 벌써 2골을 넣었고 사실 이게 또 초반에 2골이 따닥 나오니까 더 많은 뭐 약간 이런 농담으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득점왕 노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한동안 지금 골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금은 라흐마니의 부상 상태라든지 또 체력적으로 힘든 상태라든지 이럴 때는 조금 이제 공격 가담을 뭐 초반만큼 활발하게 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이제 사실 좀 리그 우승이 좀 유력시 되면서 공격적인 플레이라든지 득점에 대한 가담도 김민재 선수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도움도 기록을 했고 앞으로 저는 시즌 끝나기 전까지 계속 좀 이제 보너스로 골을 노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만 그 스팔레티 감독이 센터백들한테 그렇게 공격 가담을 많이 시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 관련 지표들 자체가 양적으로는 굉장히 적어요. 다른 팀들은 뭐 센터백들이 막 7골 8골씩 넣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슈팅도 많이 가져가거든요. 세트피스는 거의 센터백한테 맞춰서 올리는 편인데 일단 김민재 선수 전체 슈팅이 6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공격 가담 자체를 많이 시키지 않아요. 6번의 슈팅 중에 3번이 유효 슈팅이고 그 중에 2골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골대 하나 맞췄으니까 굉장한 그 효율성, 결정력이 좋은 건데 그러면 순도는 매우 높은 거예요. 공격 가담 자체를 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이 33.3%가 되는 거고요. 라흐마니도 그러니까 센터백인데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들을 많이 얻잖아요. 그런데도 슈팅 13회인 거거든요. 근데 김민재 선수보다 2배 이상 슈팅을 했는데 근데 한 골밖에 넣지 못했고 그래서 득점 전환율이 낮으니까 어떻게 보면 득점력은 라흐마니보다 올 시즌을 놓고 기록을 본다면 김민재 선수가 낫다. 거기다가 유효 슈팅도 한 번인 거고요. 그리고 그 골도 오른발 슈팅 골이었고요. 그러니까 헤딩 골이 아니거든요. 결국에 이제 센터백들이 공격에 가담했을 때 강점이 바로 헤더 슈팅 능력이었는데 김민재 선수가 그 부분도 이전 커리어와 비교한다면 나폴리에 와서 좋아지고 있다. 다만 일단 커버를 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팔리티 감독이 김민재한테 맡기는 첫 번째 역할은 어떤 상황에서든 뒤를 커버하라 이거기 때문에 잘 공격 가담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아예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나마 최근 와서 이제 다시 올라간 거지. 초반에 조금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한동안 안 올라가다가 최근 또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도 조기 우승 확정하고 나면은 좀 더 공격적인 역할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김민재 선수 이미 지금 나폴리 언론이나 또 이탈리아 언론에서 올 시즌의 활약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마치 한 시즌 뛴 페네르바체 팬들이 김민재 선수를 아직도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나폴리도 지금 한 시즌 만에 인기가 높아졌지만 또 한 시즌 만에 김민재를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저희가 뭐 여러 차례 다양한 보도들 얘기 드린 대로 이제 코리에르 델로 스포르트나 또 이제 칼초 메르카토나 이런 데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굉장히 강한 관심 갖고 있다고 보도를 한 거 소개드렸고 또 지금 이제 칼초 메르카토가 최신 보도에서 파리 생제르맹도 관심이 있고 자신들이 직접 취재해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도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남는다면 관심을 갖고 있다. 안첼로티 감독이 좀 한국 선수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팀들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사실 1월 달에
그 리버풀이 수비 라인에 좀 부상자도 생기고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네. 당장 영입을 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컬럼이 하나 나왔어요. 네. 리버풀이 넥스트 반다이크 영입을 해야 되는데 그 선수는 김민재다. 예. 뭐 프리미어리그 팀들하고 연결돼 있고 하다 보니까 예, 이런 얘기들을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리버풀은 일단 챔피언스리그를 나가야 되겠죠. 네, 원한다고 데려올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김민재 선수가 안 갈 수도 있다. 네, 너무 인기가 많기 때문에 현재 네. 시장에서 그래서 인기가 좀 없다면은 모르겠지만은 김민재 선수 현재로서는 영입하기가 쉽지 않은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거기다 이적료까지도 바이아웃 조항이 있어서 싼 편에 속하다 보니까 현재 활약상 대비 원래 센터백이 저 금액이 뭐 싼 게 아니거든요.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한국 선수니까 우리는 국뽕이 들어가서 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바로 현재 이적 시장 최고 유명인인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최신 영상에서 이렇게 올렸어요. 네. 나폴리의 3명의 선수 이적설에 대해 얘기했거든요. 네. 오시멘, 흐비차, 김민재를 함께 얘기한 건데 오시멘과 흐비차에 대해서는 이제 이적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다 얘기했어요. 네, 왜냐면 바이아웃이 없으니까. 나폴리가 안 팔 거다죠. 네,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The real problem is Kim. 김민재야말로 나폴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진정한 문제다. 김민재가 너무 잘하고 있는데 바이아웃 금액이 있다. 내가 알기로 그 금액이 5천만 유로 아래다. 네. 그리고 김민재는 definitely 확실히 이 액수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선수다. 네. 즉 저희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5천만 유로보다 김민재가 비싼 선수라는 얘기고 네. 그 돈은 한국 돈으로 700억 원이 넘는 선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글쎄요. 저는 그래도 한 7천만 유로 정도? 아, 그 정도를 정말로 네. 센터백으로서 뭐 왜냐면은 나이도 충분히 아직 뭐 많지 않은데다가 반다이크라던가 뭐 그런 선수들의 이적료를 고려하면은 반다이크가 사우스햄튼에서 이제 그 리버풀로 갔을 때랑 비슷하다라고 아니, 도리어 더 높죠 김민재 선수가. 왜냐면은 그때 반다이크는 사우스햄튼에서만 뛰었던 거였지 뭐 챔피언스리그라던가 이런 데서 뭐 보여준 게 없었잖아요. 예. 그리고 후벤 디아스보다도 더 보여준 게 많고요. 그렇죠. 예, 후벤 디아스도 물론 벤피카에서 챔피언스리그라던가 이런 데 물론 그 후벤 디아스는 그건 있어요. 나이가 더 어렸다는 그건 있지만 이적 당시에 지금 말고요. 그래도 보여준 거는 김민재가 더 많았었기 때문에 김민재가 후벤 디아스나 반다이크보다 더 쌀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적 당시. 전 여기에 한 가지 아시아 마케팅 또 한국 시장 공략 뭐 이런 부분들까지 더한다면 7천만 8천만 유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투자금 절대 아까울지 않다. 왜냐면 그만큼 성적을 낼 수 있는 선수고 또 그만큼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로마노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싸다. 그리고 실제로 나폴리가 왜 바이아웃을 올리려고 하겠습니까? 이 정도 5천만 유로 정도의 바이아웃 그냥 쉽게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시장에서 분위기가 돌아가니까 실제로 지금 김민재 선수의 트랜스퍼 마크트 이적 시장 가치가 아직 5천만 유로가 안 되고 있는데 저는 트랜스퍼 마크트가 게으르다고 생각해요. 빨리 올려야 된다 지금. 아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단계별로 올리기 때문에 이적할 경우에는 이제 이적금에 맞춰가지고 확 올리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그래도 단계별로 올리기 때문에요. 한번 올려줘야 된다. 올여름에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나폴리의 우승 매직 넘버 저희가 앞서서도 얘기 드렸지만 남은 14경기에서 승점 19점만 확보하면 뭐 인테르가 어떤 성적을 내든 말든 우승을 한다고 보는데요. 일단 인테르와의 경기는 5월 21일로 예정돼 있고 경기의 정확한 시간은 안 나왔어요. 이 경기를 하기 전에 확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충분히 확정 짓죠. 저 경기 전에는 저는 4월 말에도 충분히 확정 짓는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예. 일단 그래도 지금 일정 자체는 조금 까다로운 편이죠. 라치오도 어쨌건 지금 강팀이라고 할 수 있고 아탈란타가 이번 주말에 그 밀란한테 패하긴 했지만 아탈란타도 뭐 까다로운 팀이고 현재 그리고 상위 경쟁을 하는 팀이고 또 이제 프랑크푸르트하고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물론 뭐 1차전에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긴 하겠지만은 예 그래도 뭐 만만한 팀이라고 할 수는 없는 데다가 이제 토리노 원정도 가야 되고 또 밀란하고의 경기도 있고 레체전 이전까지는 까다로운 일정들이 있거든요. 하지만은 이건 여구 얘기하면은 이 경기들에서 승리하면은 조기에 우승 확정 짓는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밀란도 지금 인테르와 승점 동률로 있거든요. 지금. 골득 차에서 밀려서 지금 3위인 상태인데 어찌됐거나 사실 저도 일정표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폴리의 이 무패 행진이 이 기간 중에 한번 뭐 흔들릴 수도 있고 좀 고비가 올 수 있는데 다만 이 고비까지 정말 넘는다면 4월에 우승이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오를 경우 어떻게 보면 빨리 리그를 조기 우승해놓고 챔스에 좀 우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좀 집중까지 가능하니까
빨리 좀 나폴리는 이제 승점을 얻고 싶을 것 같아요. 사실 저기서 다 만약에 5연승 거둔다고 하면요, 세리아 경기만요. 예. 그러면은 저 시점에 우승이 확정될 수도 있어요. 예, 인테리도 전승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밀란이 승점 3점을 잃게 되는 거니까요. 저 예. 6점 경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김민재 선수가 마라도나 이후 거의 뭐 최고의 외국인 선수 중에 한 명으로 좀 인정받지 않겠느냐. 뭐 그래도 오시맨도 있고 해가지고 예, 그냥 어쨌건 황금 세대로 불리겠죠. 예. 예. 나폴리의 황금 세대를 데뷔 시즌에 수비의 핵심으로 불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세리에 A 베스트 수비수까지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나폴리의 역사적인 도전 정말 매 경기 정말 김민재 선수가 보통 수비수들은 이렇게 화려하게 주목받을 일이 많지 않은데도 저희가 이제 많은 얘기를 전해드릴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경이로운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이야기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한준TV에서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현지의 모든 반응 그리고 세세한 기록들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통해서 새로운 영상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